근데 징비록의 좋은 점은 뭐 수많은 글들이 있고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징비록의 한계를 얘기하자면 징비록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임난을 겪고 나니까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다시는 난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런 준비해야 될 건가? 건가라는 네. 뜻에서 쓴 거고 이 징비록은 훌륭한 그 적어도 이런 책이 없어요 사실 훌륭한 임진왜란 끝나고 가장 정리가 잘 되고 뜻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한계가 있더라. 그것은 유성룡의 어떤 개인적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의 한계인 거죠. 특징, 문화적 개성에 의한 한계. 한계라기보다 특징이라고 그렇죠. 봐야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든가 국제 관계에서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문화적 우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우리 나름의 모든 이것이 어떤 부분에 가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징비록은 반성을 하는데 우리 틀 안에서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데뷔를 했다. 참 논란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 때 데뷔 안 했다가 아니고 데뷔했다. 사실 맞는 말. 데뷔한 거 맞아. 그렇죠. 전혀 뭐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데뷔한 건 맞아요. 데뷔한 건 맞는데 이게 80년대 90년 지금까지도 보면은 했네 안 했냐 갖고 싸워. 아직도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는 할 말이 없어. 그건 정말. 그건 정말 할 말이 없어. 근데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했는데 왜 비효율적이었느냐. 물론 완벽한 대비는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요, 전쟁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렇죠. 뭐 미국이고 뭐 일본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없어. 그러나 그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성은 있어요. 대비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그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찾아봐야죠. 이게 징비록 권 1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조정은 외의 침략을 우려하여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신하를 뽑아 충청, 경상, 전라 3도를 순찰하고 방비하게 했다. 요거 참 왜냐면 일본이 쳐들어오면 하삼도가 먼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또 사실 거기를 못 막으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들어왔을 때 경상도, 전라도 적어도 늦어도 충청도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수를 경상도 관찰사로, 이광을 전라도 관찰사로, 윤성각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병기를 갖추고 성과 해자를 손보게했다. 특히 경상도에 많은 성을 쌓았다. 영천, 청도, 삼가, 대구 뭐 쫙 해서 여러 개의 성을 도시에. 새로 쌓거나 더 높이 쌓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한 게 아닌 거죠. 성을 쌓았으니까. 그건 맞아. 대비한 건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김수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임진왜란 나고 나서 이제 무능하다로 찍혀요. 아주. 그래요? 네. 물론 경상도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김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보면 김수는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이광을 전라도 관찰사로 보냈는데 이광도 나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타고난 무장 탁월하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죠. 이광 뭐 그냥 70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윤성각. 윤성각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글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광교산 전투에서 이광하고 윤성각이 호남 근황군 데려왔다가 일본군을 치는데 그때 윤성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다 문관이어서 이건 윤성각이 본인이 직접 쓴 기록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관이어서 도대체 군대가 어떻게 행군하는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록에는 변방의 사정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성룡의 잘못이라기 거듭 말하면 제가 지금 유성룡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성룡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두 가지 문제를 캘 수가 있는데 아니 전쟁을 대비한다고 보냈는데 정작 본인이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행군하는지도 몰랐다. 그렇죠. 행군은 모르죠. 그럼 뭐 보급은 더더군다나 모를 것이고. 그러면
관찰사에 모를 수도 있지. 관찰사라는 건 성 쌓고 밀력 동원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렇죠. 우리나라 아니라 외국은 국방부 장관을 또 민간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라면 또 인정할 수도 있어. 그런데 군대를 모아서 당시 그 제승방략에 의해서 군대를 편성하는데 그 휘하에 무장도 있고 문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시 체제로 군대를 만들어서 충청도와 전라도 연합군이 경상도로 올라오는데 그때 지휘관이 이광하고 윤성각이었는데 지휘관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대 조직 자체가 문관하고 무관의 업무 분담도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진치는지도 몰랐다라는 게 된 거야.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뭐 윤성각이나 이광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에서 예비군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해서 장교까지 만들었는데 군대가 어떻게 행군하는지도 모른대. 이건 뭘 말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 시스템의 문제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유생룡이 그러니까 진관치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래서 유성룡이 진관체제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하시지만 사실 진관체제도 이거 완벽하게 해결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이상하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전쟁이 나서 나라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점검을 다 해봐야죠. 군대 동원 체제, 이들을 갖고 작전하는 방식, 뭐 보급, 기타 등등의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완전히 뭐 새로 바꾸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성룡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이 책을 쓸 때 이거 내가 이런 얘기 써봤자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저도 이제 기업 강연 같은 거 많이 가고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기업에든 뭐 조직이든 국가든 간에 뭘 고쳐라. 왜냐면 모든 위기 전에는 징조가 있어요. 다 있죠. 예. 그래서 고쳐야 해도 사람이 안 고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예. 뒤에서는 말들을 해요. 얘기는. 그런데 하긴 나도 마찬가지. 헬스 가서 살 빼라 그래도 또 탈락이 전에 안 가거든 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위기를 겪어야만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위기 전에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위기를 있기가 힘들죠. 위기를 그렇고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되게 위기를 간신히 넘겼을 때는 정말 각성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라를 바꿔야 되거든요. 요걸 한 나라도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고치지 못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위기를 겪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한 거예요. 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유명한 성 쌓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성을 쌓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지금 쌓았잖아요. 보수도 하고. 네. 네. 근데 그 징비록에 있는 유명한 얘기인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어 온 나라의 백성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까닭에 노역하는 것을 꺼려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길을 가득 메웠다. 이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합천 사람으로 나와 동년배인 전 성균관 전적 1호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합천의 삼가에는 앞에 정함진이 가로막고 있는데 왜군이 어떻게 날아서 그곳을 건너겠느냐. 유성룡이 이 글을 읽고 통탄을 하면서 아니 저놈은 애들은 바다를 건너오는데 그까지 강을 못 건너겠냐.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시골 선비들의 생각인 그렇죠. 거죠. 근데 당시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이 양반만 지금 상소를 했겠어요? 온 동네에서 왜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성을 쌓냐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민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건 곧바로 농사에 관련된 노동력을 뺏기는 일이 되고요. 유교 국가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의 상수들이 빗발치는데 만약에 이걸 다 무시를 하겠다. 집권자 다 무시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부냐? 요것만 해결하면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백성 탓이냐, 집행부 탓이냐, 뭐 이게 본질이 빠져 있다고. 뭐냐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되냐면 전쟁을 대비해 성을 쌓자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력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성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넓혔다. 자고로 성은 좁고 험한 데 있어야 되는데 성을 넓게 쌓는 바람에 이제 방어력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게 함락이 됐다. 이제 요 정도의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성은 기본적으로 이건 형편없다. 낮다. 너무 낮죠. 네. 성벽 높이가 낮다는 전쟁을 그러니까 운제를 막으려면 최소한 7m 정도일 거예요. 7m 이상은 돼야 이게 막을 수가 있는데 당시 조선의 읍성이나 성들은 물론 산성은 좀 달라요.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벽이 3.5m, 4m 밖에 안 돼요. 4m도 많아. 2.5, 3.5, 4 그래.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있어도 큰 도움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왜 그러냐? 당시 조선의 공법으로는 그 이상 못 쌓아요. 정말 못 쌓냐? 쌓으려면 쌓아. 그렇죠. 쌓으려면 쌓죠. 네. 그 얘기는 또 빼놨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더 쌓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더 동원해야 되고 이들 자체의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민심이 험악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당시에 소문이 났었어요. 전쟁 난다는 소문도 나서 일부 양반은 지리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공주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듣고 공주성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죠? 동원돼서 그런 성을 쌓는 일 뭐 이런 부분에 당연히 그거 성 쌓다 보면 노동력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돈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조선의 공학 기술이라는 자체가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죠. 왜 우리는 성을 6m, 7m 이상 못 쌓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하려면 백성을 2배로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 성이 매년 수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이 관리 비용으로 국방비가 또 2배가 들어가야 되면 파산한다고. 이거는 내 인정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썼는데 근데 문제는 전쟁 난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개선하든지 그렇죠. 세제를 개선하든지 재정을 개선해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총과 대포가 나오니까 국방비가 3배로 들어. 우린 돈 없어. 그러면 손 놓아버리는 게 대책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재정 가지고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3배 이상 재정이 나오도록 산업혁명을 하든 그러게든 신분제를 깨야 되는 것이고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죠. 없다. 그러니까 징비록은 몰랐다기보다는 이거를 하면은 나라가 깨지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거듭 말하면 유성룡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이분도 사석에서 피를 토했을 수도 있어요. 유성룡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선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 가끔 제 토전사도 이런 얘기가 막 댓글에 살벌한 글 달리는데 정말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할 수 있냐고. 말은 되게 말은 쉬워요. 쉬워요. 뭐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자. 네. 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다 말은 쉬운데요. 말은 그게 만만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그 리더로 되어 있는 장한테 비판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가서 해보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거든요. 재정, 그러니까 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문제, 사람의 수준들 문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이 얽혀서 그걸 얽힌 부분들을 풀어서 이걸 개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요. 리더 자체의 능력이 탁월해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조선이 농번 사회를 시장하다가 갑자기 산업 사회로 가야 되니까 산업 사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뭐 상업 무역 사회로 가야 되니까 참 험난한 길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의 이제 바람으로는 그 정도의 이제 세상을 무서움을 봤으면 가야 하는데 늦었다. 결국 이게 언제 되냐면
일제 식민지 겪고 6, 70년 와서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로 부흥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징비록이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전쟁이든 흉년이든 내전이든 뭔가 세상이 흔들렸을 때 내 틀 안에서 반성하는 것과 이거를 계기로 세상과 맞춰 필요한 틀로 맞춰가는 훈련,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이런 말까지 드리긴 건데 요즘 이렇게 조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선만 얘기 들으면 짜증난다. 여러분 절대로 조상 욕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그게 이미 땅속에 들어가서 먼지가 된 분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못했는가를 생각해서 나한테 적용해 보면은 정말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바꿔나가는 일이 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뭐 저 자신도 그건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의 자기 모습을 대해서 이제 나아가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취지입니다. 예.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